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폭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와 영끌족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인수위에서 시장을 계속 떠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과 대출 규제로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래 절벽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친시장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집 매입 2030 세대가 평균 1억 6,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10명 중 4명인 2030 세대가 집을 매입을 했고 집값이 1년 사이에 39%가 올랐다. 서울의 중위가격이 2017년에 대략 6억이었던 집값이 현재 12억 6천만 원까지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무주택자 젊은 층이 57% 정도가 집을 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억눌러 있던 수요들은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에서 낮은 호가 매물들이 있는 것들, 급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하위 20% 소득 격차가 5.2배로 크게 올랐는데 이전 영상에서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이 24억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자산 가격의 격차가 5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비례하게 가고 있다.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이 3억 6,446만 원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셨었을 때 이게 영끌이 맞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구입 시 평균 대출 금액이 1억 6,720만 원이다. 내 돈 2억에 대출금까지 합해서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을 구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영끌족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전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를 100%로 놓고 봤었을 때 그 부분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LTV와 DSR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얼마나 묶여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대출 금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1억 6,8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에 연 이자율을 대략 4% 정도, 보금자리론 상품이 3.95%로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4%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상환기간은 30년으로 선택을 했고 요즘은 만기일시가 없기 때문에 거치기간은 없이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대략 8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정도 금액이면은 평균 대한민국 연봉이 3,600에서 3,800이라는 가정하에 80만 원이라는 수치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 구입 시 대출 이용 비율이 무려 90%에 육박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눌려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LTV와 DSR을 완화하게 되면 57%라는 비중들이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을 받고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가 폭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자마자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보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에서 1년으로 유예를 시켰어요. 시장을 좀 두고 보면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를 하게 되면 유예 기간을 둘 경우 좋은 매물들은 나오지 않고 나쁜 매물들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갭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매물 증가율을 보시면 서울은 0.09%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경기도 인천 역시 1%대로 좋은 매물들이 아파트의 매물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어디냐? 지방장에서 아파트 매물들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역시 갭 차이가 많이 없는 지방 상승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최고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파트의 매물 증가율이 적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광주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집을 구매를 했었을 때 비규제 지역이었던 게 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규제 지역에 있던 세금을 갑자기 잡아먹었던 매물들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 던지는 매물들은 좋은 매물이 아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인수위에서 LTV 완화부터 DSR까지 하는데 DSR 완화 현재로서 검토한 바 없다. 사실은 DSR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LTV를 80%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공약만 있을 뿐이지 DSR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LTV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DSR이 묶여있기 때문에 LTV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LTV 100%, 120% 해줘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목소리를 내니까 DSR도 살짝 건드려 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지 실질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화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윤 정부가 장기간 5년을 이끌어야 할 텐데 당장 모든 억제 정책이 눌려있던 것과 규제 정책을 다 완화로 바꾸게 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걸 한 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계속 부동산 시장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LTV 완화를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다주택자 중과 면제를 2년에서 1년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정책으로 완화를 풀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LTV 풀면은 DSR 그대로 두면 내 집 마련 효과도 반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론에 신중론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8가지의 부동산 정책을 썼었으나 부동산이 실패를 했잖아요. 이런 억제 정책과 규제 정책으로 시장을 눌러놨는데 이거를 갑자기 완화하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이. 목적은 망가진 주거사다리 복원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에 치중을 하고 있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걸었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다른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께서 DSR 규제를 손대지 않겠다면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을 해라. 그러니까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30년 만기이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40년 만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기존 30년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는데 DSR에 걸리기 때문에 이 기존 30년 만기를 4, 50년 정도로 늘리게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을 받았었던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해요.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하락한다?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확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을 보시면 심규영 교수인데 부동산 TF 팀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심규영 교수께서는 친시장화적인 생각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공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임대등록 활성화까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면제를 1년으로 하는 완화와 LTV 완화 정책, 임대등록 활성화까지 결국에는 완화 정책으로 갈 거지만 이거를 한 번에 풀진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등록 활성화가 되게 되면 아파트에 쏠려있던 수요들이 비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 중위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아파트로 몰리는 수요가 있었어요. 이 부분도 규제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마저도 수요가 끊겼습니다. 당연히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하락하는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거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되면은 비아파트 시장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단기간에는 급등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급등을 시켜버리면 모든 화살이 윤석열 당선인으로
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의 주택 구입 행태가 영끌적으로 변질이 되었고 2017년부터 2022년 문재인 마지막 임기까지도 부동산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 하락이 되고 있으나 규제 정책으로 인한 억제를 한 것이다. 정책 변수로 수요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류탄처럼 이 뇌관을 건들게 되면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중점적으로 보시고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제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좀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